아, 신호 들어왔다. 기어가 안 들어가. 왜 이러지? 당황하지 말고 클러치 잡고 살짝 뒤로 혹은 앞으로 이동하면서 기어를 넣어본다. 클리주? 참 쉽지요? 바이크로.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혼다 슈퍼4입니다. 그냥 슈퍼4가 아닙니다. 혼다 1000 SF입니다. 자, 일단 10이라는 모델명은 익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CT100 다음으로 12 시리즈는 많이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90년대에 한창 레플리카 전성기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보통 라이더들의 편하게 탈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12 시리즈의 초창기 1세대들을 보면은 다들 엔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 레플리카에서 카울링을 떼고 크레들 차대에다가 그 엔진을 그대로 올려놓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순행 엔진 방식에다가 공냉핀이 없어서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맛이지? 왜 갑자기 공냉핀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였는데 갑자기 이 순행 엔진이 나오니까 좀 이게 뭔가 싶었겠지.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은 공을 들인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2 하면은 이 소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엔진에 들어갔을 때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탄생 배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빅1 프로젝트가 출시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 면허 체계가 좀 큰 변화를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대배기량의 시장이 커지고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일본 4사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리터급, 오버리터급 네이키드를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400 시리즈가 따로, 그리고 이 녀석 1000 시리즈, 그리고 2세대부터 1300이었을 거예요. 오버리터급 네이키드, 쿼터급 네이키드 모델들을 하나하나씩 잡고 이제 개발팀도 따로따로 꾸렸어요. 디테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헤드라이트, 이거죠. 이견이 없습니다. 윙커, 약간 과도기적 느낌이 좀 나는데 네모에서 살짝 예각으로 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디스크 4피스톤 니신제 복동식 사양입니다. 잘 걸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제 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서 일제 특유의 꽉 잡으면은 점층적으로 좋아지는 제동 능력을 보여줬고, 계기판을 보면은 왼쪽에 역시나 아날로그 스피도메라, 오른쪽에 RPM 게이지 9000에서부터 레드존 시작해서 11000까지 있네요. 지금 나오는 리터급들은 14000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녀석들은 그것보다 좀 실린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녀석 12는 편하게 타려고 만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 영역의 토크대를 생각하고 만든 녀석이기 때문에 RPM이 조금 2000 RPM 정도 낮은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의외네요. 그렇게 조지려고 만든 녀석은 아닌데 왜 엔진 오일 온도를 눈에 보이기 좋은 자리에 이렇게 박아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기야 타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당기고 싶어. 왜냐고? 부담이 없거든. 아니 9000까지 가면은 레드존이잖아요. 9000까지 가도 한참 더 해줄 것 같아. 한 4000 RPM은 더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기분이 그냥 들어요. 그래서 온도계를 달아넣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일, 뉴트럴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등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네요. 키 이거 우편함 키, 핸들의 크기는 순정일 텐데 양쪽으로 넓진 않아 가지고 공격적이에요. 은근히. 물론 승차감은 굉장히 편해. 그런데 핸들이 앞으로 약간 전방형이고, 이게 일본 사람들의 즉 체격이 한국 사람보다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펙에도 조금 앞으로 기우는 전방 수류탄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이따가 포지션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앞에 라지에이터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큰 라지에이터. 여하튼 그때는 열 관리를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걱정이 되지 않는 출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끼게봤자 150마력, 매니폴더 4개 이렇게 나와서 하나인데 모리와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세대도 쌍발, 2세대도 쌍발, 3세대에서 포인원 하나로 다시 합쳐집니다. 그때의 1300 매니아 분들이 이 디자인 뭐야, 3세대 이거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다들 와이번이라고 하는 머플러가 인기였는데 싸제로 거금을 주고
달았다고 합니다. 얘는 지금 모리와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 규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요시무라는 중저음이라고 하잖아요. 모리와끼는 냉간 시에는 조금 듣기 거북한데 이제 열간이 되고 나서의 차보다 뭔가 좀 달라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열 좀 할게요.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인간적으로 우리 이 녀석의 나이도 있으니까 상도덕적으로다가 한 2분, 3분 기다리자고요. 소리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3분 뒤에 들려드릴게요. 말씀을 계속 해드릴게요. 요 느낌이 윙윙윙윙 소리가 있잖아요. 요게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지? 항상 그렇잖아. 혼다 뭐 CB R 400R 백장미 흑장미 지나갈 때 이러잖아. 이거는 야마하구나. 그러니까 약간 전기 바이크 지나가는 소리 윙 소리를 내면서 그 엔진음이 배기도 좋지만 중저음의 배기음도 좋지만 그 엔진음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고개가 안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굉장히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혼다가 굉장히 꼭꼭 숨겨놔서 일반인들은 절대 몰라요. 매뉴얼에도 없어요. 캠 기어 소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얘는 캠 기어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내줘. 윙윙 소리 들리죠? 이게 엔진음인데 캠 체인에서 나는 게 아니라 구동축으로 가기 전에 미션이 있고 그 앞에 클러치가 있고 그 앞에 이 크랭크 축 끝에 변환 기어가 있대요. 타이트하게 조여지면 조여질수록 소리가 앙칼지게 난대. 이렇게 쫀쫀하게. 그런데 얘는 어느 정도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쪼여놓으면은 무리가 가서 빨리 달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어놓으면은 적당히 나는 엔진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머리를 써놨다고. 그거는 매뉴얼에도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틀어놓고 할까? 그렇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이제 헐렁거리는데 괜찮아? 미안하다. 내가 너의 나이를 깜빡하고 있었어. 타봤는데요. 이 녀석의 나이를 싹 까먹을 정도로 와 이거 새 건가? 이 얘기도 지겹겠죠. 이제 혼다 타시는 분들은 야 혼다 타면 원래 그런 얘기 나와 그러는데 진짜 너무 신차보다 더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타기 좋고 연비도 좋고 다 좋지만 딱 뭐 한타가 부족하긴 하잖아.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혼다만의 그 맛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술을 썼다는 거죠. 이게 혼다의 비장의 무기였던 겁니다. 감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주 감히.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와사키 제파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제파도 겁나 좋아. 지금 안에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또 빠져. 장난 아닙니다. 왜 가와사키 매니아가 따로 있고 혼다 매니아가 따로 있는지 그냥 이해가 바로 돼요. 공랭에 그 앙칼지면서 칼칼칼칼 물 조금만 넣고 가스불에 지지는 듯한 그런 칼칼칼함이 있는데 요 녀석은 아주 말끔해요. 아주 댄디하고 뭐랄까 묵직하면서 타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할리의 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 심장 박동 소리가 우리를 굉장히 격양시키고 두근거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 심장의 박동 소리를 닮아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사기통으로 두근거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느꼈어요. 여기서 처음 느꼈습니다. 아니 아구스타 사기통은 굉장히 페라리티 가고 막 겁나 멋져. 그건 겁나 멋진 거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멋이 느껴졌다면은 혼다는 아주 친숙하면서 이게 나랑 같이 있구나. 약간 행복해요. 제가 느껴보지도 못한 80년대의 그 하이틴을 그 시대 때 영화들의 장면들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입을 시켜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감동입니다. 타보세요. 거짓말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냥 타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쑥 친절하게 쏙 들어가죠. 봐, 친화적이잖아 벌써. 스텝 위치가 좀 닮았네. 조금 앞으로 가 있는데 조금 스텝 뒤로 가면 이게 멍들겠는데 종아리에. 탱크가 엄청 깁니다. 이거 뭐 50cm입니까? 너무 큰데? 이래가지고 무슨 이거는 유럽 사양이지. 이 정도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양 그 사이즈에 맞추려면은 허리 펴고 이까지 갑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핸들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발을 올리게 되면은 진짜 제 덩치에도 1세대, 2세대까지도 사이즈가 비슷한데 3세대에서 이게 중량도 확실히 줄이면서 이 크기, 휠 베이스도 한 몇 센치 줄였거든요. 그런데 핸들 높이가 조금 높은 느낌이랄까? 뭔가 붕 뜨는 느낌이. 무게가 살짝은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밑에 그 포크를 지나서 그 휠의 위치가 굉장히 뭐랄까 낭창낭창해요.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안정감이랄까 그게 약간 아주 약간 부족한 느낌이에요. 근데 직선으로 달릴 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편의성을 또 중요시하는 때였고, 시트를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대표님도 잘 못 찾아요. 감사합니다. 열었는데 뭐야 이거? 없잖아. 뭐가 없는데? 시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들어갈 공간도 없네. 툴 공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공간이 조금 깊게 들어가 있긴 하네. 저기에 장갑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그런 종류들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2년도부터 12가 단종이 됐습니다. 22년도 10월 달인가?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단종이 됐는데 30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이제 12는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12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석으로. 빅원 프로젝트의 첫 모델, 묵직한 바디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짓말 살짝 보태면은 BMW 크루저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보기에는 네이키드라고 해서 그냥 카울포 꺼내고 그냥 만들었겠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크레들 형식의 차대와 엔진의 세팅, 브레이크 핸들의 높이, 너비까지, 서스, 스윙암의 길이까지도 아주 긴 고민을 거친 녀석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연구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지. 자본도 충분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더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원초적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파고들 수 있었던 그때 나온 바로 빅원 프로젝트의 12-1000SF였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개발팀의 노동자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걸 타면서 유추해보면 그것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동 좀 걸고 커피 마시면서 감상 좀 하다가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잡이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위에 있어. 우와, 기름 안 치웠는데도 이 정도라니까.